네, 우리 교육 공동체랑 협력하는 방법으로는 지금 다학문적 접근, 반학문적 접근, 초학문적 접근까지 보았고요. 특히 교육 공동체 중에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협력하는 방법이 협력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협력교수는 자주 나온다, 빈출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이런 협력교수는 공동으로 계획하고 교사하고 평가하는 것을 협력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협력교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학급 내의 모든 아동에 대해서 교육적 책임을 특수교사, 일반교사가 함께 공유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아동들을 교수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의사소통해야 되고요. 서로 정서적 지지나 동료 장악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협력교수입니다. 그래서 협력교수라는 것은 두 명의 교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파트너로서 함께 수업을 계획하고 가르치고 아동의 성취 여부를 평가하는 공동계획, 공동교수, 공동사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포함한, 이 아동을 포함한 일반 학급에 소속된 모든 아동을 함께 가르치는 게 협력교수예요. 그래서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생각해야 될 거, 우리 장애 아동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동들을 함께 가르치는구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명의 교사가 하나의 물리적 공간인, 그러니까 통합학급에서 함께 가르치는 그러한 것을 협력교수라고 해요. 그래서 협력교수에서 중요한 거는 유형인데요. 일단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팀티칭이라는 거는 두 교사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동등한 책임과 역할을 지니고 함께 역할을 하면서 수업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교사가 전체 대집단을 대상으로 두 교사 앞에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는 것, 팀티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교수 지원은요, 일반적으로 선생님들 통합 환경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인데, 한 교사가 전체 집단을 교수하는 동안 다른 교사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교수 지원이에요. 그 다음에 스테이션 교수는요, 영역을 나누는 거예요. 스테이션을 한 3개 정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두 스테이션에는 교사가 각각 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소집단을 만들어서 그 스테이션을 돌면서 수업을 하는 게 스테이션 교수이고요. 평행 교수는 두 교사가 반을 나눠요. 딱 학생을 딱 두 집단으로 반 나눈 다음에 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게 평행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대안 교수는요, 학급을 대소집단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대집단은 그냥 일반적인 수업을 하는 동안 소집단을 대상으로 보충학습이나 심화학습을 하는 걸 대안 교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5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각 협력교수 유형들이 이제 하나씩 나올 건데 얘네 모두 다 암기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팀티칭 같은 경우는 아까 두 교사가 동등한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전체 집단을 가르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림에서도 보면 전체 학생들이 앉아있는 가정에서 두 교사가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김 교사가 설명을 하고 있으면 박 교사는 시범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박 교사가 이제 설명하는 타임이 되면 김 교사가 시범을 보이는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팀티칭이에요. 그래서 교사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게 되고요. 동등한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함께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함께 수업을 할 동안 번갈아 가면서 역할을 수행하는 게 팀티칭입니다. 그래서 한 교사가 설명하면 다른 교사 시범, 다른 교사가 설명하면 한 교사는 이제 시범 보이는 그러한 형태로 역할 공유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 형태는 보시면 두 교사 모두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교수의 역할을 공유를 하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집단을 나누지 않고 대집단을 대상으로 역할을 공유하면서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역할의 비중이 동등하죠. 그래서 수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교수 평가와 같은 데에서 동등한 책무성을 공유하게 돼요. 둘 다 똑같이 책임을 지고 가르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방법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두 교사가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교사 모두 다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옷에서 보시면 가장 적용이 어려운 모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협력교수를 충분히 활용한 후에 다른 모델을 충분히 활용한 후에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팀티칭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두 교사가 앞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르쳐주죠. 그래서 두 교사가 상호작용하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업과 사회성에 있어서 적절한 도움을 구하는 행동의 모델 제시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김 교사가 뭐 설명하는 과정에서 박 교사님 시범 보여주시겠어요? 박 교사님 이건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뭔가 요청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5번도 아까 질문하기를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팀티칭의 가장 큰 장점은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능력도 지도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또 장점이 무엇이냐면 한 교사가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 두 교사가 같이 계획해서 설명하는 게 개념, 어휘, 규칙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한 사람이 수업을 준비하거나 뭔가 이야기를 준비해서 할 때는 나에게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정도는 다 알겠지 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두 교사가 서로 공유하다 보면 그건 아이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아니면 얘기했을 때 그 전제는 조금 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이 올 수 있죠. 그래서 개념과 어휘, 규칙 같은 것들을 좀 더 잘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이서 수업을 하는 것보다 두 명이서 수업을 하게 되면 전체 학생들을 더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관찰하고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 수업을 진행하면 다른 아이들이 몇몇 아이들이 못 따라오더라도 그 아이들에게 뭔가 지원을 해주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두 명이니까 가끔 지원을 해주러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별 도움을 주기도 용이하다. 이러한 것들이 장점이고요. 그런데 단점은 뭘까요? 우리가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기로 했는데 막상 수업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단순히 업무를 분담하는 것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활동 1은 김 교사가, 활동 2는 박 교사가 그냥 이런 식으로 업무 분담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게 단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업무 분담으로 끝나지 않도록 계획을 하려면 계획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과 역할놀이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장애 학생이 앞에서 보여지는 사회적 모델링을 따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델링과 역할놀이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출 예시를 한번 볼 건데요. 98쪽을 펼쳐보시면 되겠어요. 선생님들 98쪽에 보시면 팀티칭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팀티칭이라고 되어 있고 표의 마지막에 보시면 기출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지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팀티칭은 두 명의 교사가 수업의 계획, 진행 과정, 결과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계획부터 교수하고 평가하는 것까지 같이 한다라고 했었고요. 근데 사실 이것만 보고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25초등에서는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의 교사가 긴밀하고 원활한 교류가 있을 때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아까 팀티칭 같은 경우에 어렵다라고 했죠. 그래서 신뢰와 책임감이 바탕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좀 더 긴밀하고 원활한 교류가 있을 때 우리가 팀티칭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기를 붙여놓는 게 수업의 모든 과정에서 책무를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 그 다음에 실행, 평가까지 모두 다 동등하게 책임을 나눠 갖는다. 동등한 책무성 이야기하고 있죠. 2025초등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상황에서 역할놀이를 통해서 모델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아까 모델링 가능하다 그랬죠. 질문하기, 도움 요청하기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다. 이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5학년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으로 나왔다면 2020년도 초등 문제에서는 대화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최 교사가 이야기하죠. 수업의 계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같이 책임을 진대요. 그러면 같이 책임을 진다는 거, 그리고 계획, 실행, 평가 다 같이 한다는 거 했을 때 팀 티칭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기 유발 단계에서는 둘이서 역할 놀이로 준비해서 서로 모델링 보여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학년도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나오죠. 한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다른 선생님이 시범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 설명할 때 시범 보여주는 형태로 번갈아 가면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팀티칭에서 또 핵심어가 번갈아 가면서라는 거예요.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한다라는 거 꼭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년도 중등 보시면 두 교사가 동등한 책임과 역할을 분담을 해서요. 같은 학습 진단을 맡아서 가르친대요. 그러면 집단을 나누지 않고 대집단으로 전체 집단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등한 책임, 역할 분담해서 수업 내용을 공동으로 구안하고 계획하고 지도한다라고 하니까 팀티칭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팀티칭을 통해서 교사 간 상호작용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사회적 상황에서 수행할 행동의 본보기가 된다. 모델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10학년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교사 A가 시범 볼 때는 B는 명료화해주고요. 교사 B가 시범을 볼 때는 교사 A가 명료화하는 그런 식으로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팀티칭에는 모델링과 역할놀이 기술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서 교수 지원으로 갈 건데요. 자, 교수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교수하는 동안 한 사람은 지원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얘가 김교사면 김교사가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럼 김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박교사는요, 학급을 순회하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하사표 보면 이렇게 가고 있죠.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지원을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애 아동에게는 보조기기 활용을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아동들에게는 잠을 깨워주거나 아니면 주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학습 전략을 개별적으로 지도해주거나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교수 지원이에요. 그래서 교수 지원 설명 보시면 한 교사가 주로 활동을 진행하고 나머지 교사는 보조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한 교사가 전체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보조 역할을 맡은 교사는 적재적소에서 지원을 한다. 그래서 적재적소, 핵심어,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핵심어가 학급 순회예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도움을 주려면 학급을 순회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찾아내야겠죠. 그래서 학급을 순회하면서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게 교수 지원입니다. 그래서 디귿으로 가서 보시면 이러한 수업을 할 때 대부분 보면 일반 교사가 전체 집단 수업을 하고요. 특수교사가
순회하면서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디귿에서 보면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의 전문성을 적절히 고려해서 두 교사가 주교사와 지원교사의 역할을 번갈아 가며 수행하는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일반 교사가 전체 집단 지원하지 말고 특수교사가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경우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일반 교사가 수업하는 동안 특수교사가 맨날 지원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단점에 3번 보시겠어요? 보조원처럼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특수교사는 한 명의 교사로 생각하지 않고 학생들이 저 사람은 보조교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래도 지원을 하다 보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은 누굴까요? 특수아동이 도움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특수교사가 항상 보조교사로서 특수교육 대상 아동만 지원하는 경우에 특수교사는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으로 생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수교사에게도 낙인이 찍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사가 장애아동만 지도한다, 특수아동만 지도한다. 그럼 이 특수아동 같은 경우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구나 해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낙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주교사가 일반 교사가 되고 보조교사를 맡은 사람이 특수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주의사항이 뭘까요? 이제 보조교사가 이제 학급을 순회하고 있죠. 그러면 앞에서 수업하는 사람에 대해서 학생들이 주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돌아다니는 저 선생님에게 눈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학생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모르겠으면 손 들면 보조교사가 와서 나를 도와줘요.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의존적인 학습자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그렇지만 요거 역시 장점이 있으니까 활용하는 거겠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가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개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건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개별적인 도움을 줄 때 아동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은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업 활동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가서 격려해주고 함께 참여하게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또 장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계획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까요? 아니겠죠. 일단 주교사가 그냥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고 보조교사는 도움만 주면 되기 때문에 계획을 많이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노력을 많이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반에 사용하기 좋은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수 지원과 관련된 이론적인 설명은 했고요. 그럼 기출 한번 볼게요. 97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자, 97쪽에 가면 협력교수에서 교수지원 제일 먼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2025학년도 중등에서 제일 최근에 나왔어요. 조리도구를 사용하는 무언가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면 저는, 여기서 말하는 저는 학생들 A와 학생 B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개별적으로 지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지원한다 하고 있어요. 돌아다닌다는 건 학급을 순회한다는 거죠. 학급 순회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동안 상대 선생님은 뭐 하나요? 전체 학생을 지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선생님이 전체 학생을 지도하는 동안 다른 교사가 돌아다니면서 학급을 순회하면서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거 교수 지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22학년도 거 보시면 통합학급 교사가 전체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특수교사는 학급을 순회하면서 전체 학생을 관찰하고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학습 전략을 개별적으로 지원한다거나 확대 독서기의 방법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순회하면서 개별적인 지원을 해준다. 교수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민 선생님은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손 씻기를 지도하고 있어요. 그동안 저는 뭐 하나요? 유나만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다른 유아들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손 씻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 역시 교수 지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 보면요. 선생님은 마무리 평가를 진행한대요. 마무리 평가라는 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뭔가 마무리를 하는 거죠. 수업 마무리를.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리고 오늘 활동이 어땠는지 그런 걸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 거 하는 동안 여기 말하는 사람은 뭐 한대요? 경수 옆에서 개별적으로 도운대요. 개별적으로 돕는 이유는 뭐예요?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전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적 지원을 해준다. 교수 지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수 지원을 할 때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주교사와 보조교사의 역할을 정해야지 꼭 주교사가 일반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교수 지원을 하게 되면 한 교사가 전체 수업을 하는 동안 보조교사는 학급을 순회하면서 지원도 해주지만 관찰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학습 수행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교사 A가 전체 활동 진행하는 동안 B는 개별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해서 교수 지원인 게 드러나고 있네요. 그래서 교수 지원과 관련해서 기출에서 나왔던 예시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럼 다시 또 돌아가야겠죠? 자, 돌아와서 스테이션 교수를 볼게요. 자, 스테이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의 스테이션을 만들고 학생들이 순회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의 수업 주제는 날씨예요. 날씨라고 했을 때 이제 스테이션이 4개죠. 했을 때 여기 박 교사가 있는 스테이션에서는 비가 내리는 이유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 김 교사가 있는 스테이션에서 뭘 알아보냐면 안개가 생기는 이유를 알아보기로 했대요. 여긴 비, 여기는 안개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가 없는 스테이션도 있죠. 교사가 없는 스테이션 하나는 독립적으로 학생들끼리만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한 스테이션은 지원 인력을 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실무사님이나 지도원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지원 인력을 넣어서 영역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독립적인 영역에서는 아이들끼리 날씨에 대한 옷차림을 알아보기로 했고요. 뭐 지원 인력에서는 뭐 오늘의 날씨와 옷차림을 뭐 연결해보는 그러한 것들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각 전체 주제, 날씨와 관련해서 그것과 관련된 영역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학생들이 이 영역에 맞게 집단을 구성해요. 즉 영역이 4개니까 집단은 4개의 집단이 되겠죠. 4개의 소집단이 하나하나씩 영역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업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스테이션 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테이션 교수는 이렇게 영역들을 정해놓고 학생들이 집단을 구성해서 순회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나와 있어요. 보면 3개 이상의 교사주도 또는 독립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 스테이션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교사가 모든 스테이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것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학생들은 모둠을 만들어서 이동하면서 모든 영역의 내용을 학습을 해요. 이게 중요해요. 순회하면서 내가 원하는 스테이션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의 스테이션에 학습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기본은 원래 3개 이상으로 하는 건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독립적인 스테이션을 만들긴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2개만 만들어서 하나는 김티가 하고 하나는 박티가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을 2집단으로 나누고요. 여기에서 A 배우고 박 교사는 B 가르친다고 했을 때 A 먼저 배운 사람 있고 그럼 A에서 먼저 배웠으면 B로 가서 그 다음에 B 배울 거고요. B 배운 아이들은 다시 A로 가서 배우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니은에 있어요. 보면 2명의 교사가 2군데에서 장소에서 교재의 반을 가르치고 다시 학생을 바꾸어 같은 내용을 지도하는 방법. 그러니까 김 교사는 계속 A만 가르치고 박 교사는 계속 B만 가르쳐요. 그런데 학생들이 순회하면서 A와 B를 모두 다 배운다. 그것이 이제 스테이션의 한 유형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 평행 교수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학생들이 바꿔가면서 A, B 모두 다 배우는 거고 김 교사와 박 교사는 각각 다른 걸 가르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자면 이제 리을 한번 볼까요? 스테이션 교수 모델은 대부분 다양한 능력의 아동으로 구성된 이질 집단으로 운영이 된대요. 그런데 요거는 스테이션 말고 다른 것도 다 그래요. 집단을 우리가 구성한다. 아동들을 소집단으로 묶는다 라고 한다면 대부분 소집단은 집단 간에는 동질성이 있게 그리고 집단 내에는 이질적으로 구성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집단 내에 우리가 4명을 집단으로 묶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아이들로 구해요. 그래서 성취 정도가 뭐 상인 친구가 하나, 중인 친구가 둘, 하인 친구 하나 이렇게 해서 다 다르게 묶어요. 그런데 이러한 집단이 뭐 4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4개를 봤을 때 집단별로 봤을 때는 이 집단들의 수준이 비슷비슷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는 집단을 구성할 때 집단 간은 동질하고 집단 내에서는 이질성을 띠게 해주어야 되는데 스테이션은 조금 달라요. 동질 집단으로 구성하기도 해요. 동질 집단으로 구성해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상인 그룹 하나, 하인 그룹 하나, 중인 그룹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박 교사가 있는 스테이션에 상 수준의 아이들이 온다면 좀 더 어렵게 가르쳐 주는 거고요. 어려운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하인 친구들로 구성된 집단이 온다면 좀 더 쉬운 내용으로 가르쳐 주는 거겠죠. 그래서 스테이션 교수는 여기 장점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5번에 전략적으로 집단이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을 구성하지만 스테이션 교수에서는 전략적으로 동질 집단으로 구성을 해서 좀 난이도 별로, 수준별로 학습을 시키기도 한다라는 거 꼭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음과 비읍 같은 경우에 보시면 요거는 다 시각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스테이션을 구성을 했을 때 보면 박 교사는 자신의 스테이션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김 교사도 자기 스테이션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쳐야겠죠. 그러면 독립적인 스테이션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도움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독립적인 스테이션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스테이션 내에 뭐 종이 같은 걸 붙여놓는 거예요. 여기서 해야 되는 목표가 무엇인지,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요. 이 스테이션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다 동일해야 순회가 잘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타이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게 미음과 비읍에 있죠. 보시면 구체적인 목표, 절차, 제출해야 되는 결과물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스테이션에 붙여놓는 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를 통해 점검하게 해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각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순회에 가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꼭 사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션 교수의 장단점을 볼게요. 일단 장점으로 우리가 이미 줄 그어놓은 전략적으로 집단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 대 학생 비율 생각해보면 어떤가요? 교사 대 학생 비율이 매우 낮아지죠. 소그룹으로 교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 대 학생 비율이 낮아서 아동들이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증가해요. 내가 20명을 가르치다가 4명을 가르치면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피드백해 줄 수 있고 이 한 명 한 명들이 참여하게 유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사 대의 아동의 비율이 낮은 거는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 피드백의 증가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 1번에서 4번까지 또 이야기되고 있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그룹 수업을 통해서 주의 집중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집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독립 스테이션이 있어서 독립성도 증진된다.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이 당연히 증가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도 대집단으로 하는 것보다 소집단으로 할 때 교사가 좀 더 중재를 해줄 수 있고 이 아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 입장에서 내 스테이션만 잘 관리하면 돼요. 그리고 내 스테이션에만 수업 잘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박교사랑 내 스타일이 다른 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박교사는 박교사 스테이션에서 알아서 수업하면 되고 나는 내 스테이션에서 알아서 수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수 스타일이 달라도 효과적으로 교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장점이에요. 그런데 단점은 무엇이 있냐면요. 여기 보면 소집단으로 같이 교사한테 배우는 것도 있지만 독립적으로 하는 것도 있었죠. 독립적인 스테이션도 있었어요. 그래서 집단으로 일하는 기술과 독립적인 학습 기술을 장애 학생이 모두 가지고 있어야지만 수업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단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제와 연결되는 스테이션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스테이션들 간의 주제가 너무 다르면 연계성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스테이션을 교사들이 연계성 있게 구성해야겠죠. 그래서 많은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각 영역에서 이제 우리 교실 안에 영역을 4개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다 돌아가면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래서 교실이 시끄러워진다라는 거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교사는 나의 스테이션을 운영하면서 다른 스테이션의 아이들도 잘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겠죠. 감독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 알아보았고요. 기출예시 한번 볼게요. 97쪽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스테이션 교수는 3번째 칸에 있고요. 보시면 이제 박교사와 최교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박교사 보면요. 유아들 관심사를 반영해서 이제 두 반이 같이 놀이를 하기로 했는데 두 반이 같이 놀이를 할 때 보니까 활동은 몇 가지를 하기로 했나요? 활동을 물감 찍기, 그래프 활동, 동화책 듣기 해서 3가지 활동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 3가지 활동을 하는 방법은 사실 98쪽에 있어요. 보시면 어떻게 한대요? 일단 세 모둠으로 나누어서 활동을 한대요. 그래서 3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집단을 3개로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더 읽어봐야 되죠? 뭐라고 하나요? 3가지 활동을 돌아가면서 한대요. 그러면 이 3가지 활동을 세 모둠이 다 하게 해주는 거죠.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하는 거니까 스테이션 교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유아들이 3가지 활동에 모둠으로 나누어서 참여했는데 한 선생님은 이제 리듬 맞기대로 연주하기, 박 선생님은 코끼리처럼 움직이기, 그 다음에 다른 모둠은 원감 선생님께서 그림 그리기 하는 거 도와준다라고 했고요. 그럼 여기에서도 영역이 3개가 되죠. 이 3가지 영역을 모둠별로 하는데 여기 보면
모든 별로 다음 활동으로 이동해 세 가지 활동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영역을 순회하면서 모두 다 참여한다. 스테이션 교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공부 연도권은 보시면 스테이션 교수의 특징들이 나와요. 전략적으로 집단 구성 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을 구성하지만 스테이션 교수는 전략적으로 구성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교사 대 학생 비율이 낮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응이 증가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능동적인 학습 형태 제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사와 함께 하는 것도 있지만 독립 스테이션도 있어서 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 집단으로 활동하는 거, 그 다음에 독립적인 학습 기술 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연도 거 보시면 학습 영역을 3개로 일단 나누고 이제 첫 번째 영역은 선생님, 두 번째 영역은 제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은 학생들끼리, 그러니까 독립적인 스테이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각 영역별로 15분씩 돌아가면서 학습을 한다라고 하니까 얘도 순회하는 거죠. 스테이션 교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출에 나온 예시 한 번 더 보았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51쪽에 평행교수를 볼 건데요. 자, 평행교수는 보면요. 지금 두 교사가 둘 다 앞에 나와 있는데 보면 그룹이 대집단이 아니라 반으로 딱 나누었죠. 그래서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이 두 집단을 동일한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김 교사는 A를 가르치고 박 교사는 B를 가르친 다음에 이 두 집단이 순회한다. 바꿔서 다시 배운다라고 하면 이거 뭐였어요? 스테이션 교수였죠. 그래서 각각 다른 걸 가르치면 스테이션 교수고 순회한다 하면 스테이션 교수인데 그러지 않고 두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동일한 내용을 지도한다라고 하면 평행 교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 지도, 요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수준의 학생들이 섞인 두 집단으로, 그러니까 집단 내 이질성, 집단 간 동질성인 집단으로 나눈 후에 같은 내용을 동시에 각 집단에 교수한다 라는 게 특징이에요. 같은 내용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꼭 같이 협의해서 무엇을 가르칠 건지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평행교수는 새로운 거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반복학습, 그러니까 복습할 때 좀 더 효과적이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 준다라고 쳐요. 새로운 내용을 김 교사와 박 교사가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이것은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죠. 그래서 둘이서 사전 협의를 엄청 잘했어요. 열심히 해서 수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김 교사의 집단 애들은 너무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한 것보다 진도도 빨리 나가고요. 뭔가 더 배우고 싶다 해서 진도를 조금 더 나가버렸어요. 수업 시간이 있어서. 그런데 박 교사 집단 같은 경우에 오늘따라 너무 졸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수업도 잘 안 따라오고 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진도를 거의 못 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두 집단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지 못했죠. 동일한 내용을 성취하지 못했어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거 가르쳐 주기보다는 일단 새로운 것은 함께 학습하고 복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습할 때는 선생님이 다 얘기해 주는 것보다 학생들이 대답하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교사 대 학생 비율은 줄이고 그 다음에 반복 학습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평행 교수를 많이 활용하고요. 아니면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학습을 하는 거에도 도움이 되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없지만 토론 학습을 할 때도 효과적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교사 대 학생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줄 수 있어서 이런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서 시호까지는 활용 방법이에요. 요거는 선생님들 그냥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평행교수 같은 경우엔 처음부터 바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수업하기보다는 처음에 도입 단계에서는 그냥 대집단으로 같이 해요. 그 다음에 활동이 진행될 때 전개 단계에서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평행교수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할 때 다 같이 모여서 정리를 하면서 성취 정도를 맞춰보는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교수의 장점은 효과적인 복습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교사 대 학생 비율이 얘도 줄어들죠. 2분의 1씩 나누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응이 좀 더 증가돼요. 그래서 교사 대 학생 비율을 감소시켜서 학생의 반응이 독려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토론 학습할 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2배로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리고 교사가 관찰해야 되는 학생이 줄어들죠. 그래서 좀 더 점검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데 단점 뭐겠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동일한 수준의 내용을 성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수준의 내용을 성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반복 학습에 많이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 집단이 동일한 내용을 지도를 할 때 교사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동일한 성취 말고도. 상대방 교사랑 똑같이 끝나야 돼요. 그쵸?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시간을 계속 확인하면서 해야 돼요. 조율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상대방 속도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두 집단을 우리 반에 나누어서 지금 두 교사가 나누어서 수업을 한다라고 가정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건시연이 지금 막 수업을 하고 있고 옆에서는 또 다른 선생님이 막 수업을 해요. 그럼 학생 입장에서 어떨까요? 너무 시끄러워요, 일단. 저 선생님의 말도 자꾸 귀에 들어오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들 입장에서 왠지 팀 경쟁 같은 거예요. 저 팀은 이겨야 돼. 시연 선생님 반이 더 잘해야지. 이러한 것이 될 수 있어서 이제 모든 간의 경쟁을 야기한다라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반복 학습할 때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이 이제 얘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기출 한번 예시 볼까요? 98쪽 가서 같이 한번 보시면요. 98쪽에 평행교수 봤을 때 자 보시면 2025학년도에 나왔죠. 그래서 특수교사랑 교과교사가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두 모둠으로 나누어서 떡볶이 만들기 실습을 한대요.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똑같은 내용의 수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 모둠의 수준이 비슷하게 구성한대요. 요거는 집단 간 동질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들 간에는 좀 동일한 수준으로 구성을 할 거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니까 얘는 평행교수인데 평행교수는 교사 대 학생 비율이 줄어서 효과적으로 수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유의사항은 서로 시간을 잘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속도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해주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유특에서도 같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의 종이집에 모든 아이들이 모이면 놀이하기 어려울 것 같대요. 그래서 두 모둠으로 일단 나눌 거고요. 두 개의 한옥을 꾸며본대요. 자, 한옥이 두 개긴 하지만 둘 다 활동 내용은 한옥 꾸미기죠. 그 다음에 얘네가 꾸민 다음에 순회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평행교수 동일한 내용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진행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학년도 세 번째 동그라미는요. 일단 평행교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둘 다 지금 미끄럼틀에 어떤 경사면에서 공이 더 잘 굴러가는가 이거를 보기로 했는데 보면 박 교사가 맡은 팀은 공이 더 늦게 내려오는 거 확인했다 그러죠. 비닐간 경사면에서 공이 더 늦게 내려오는 걸 확인을 했는데 김 교사는 어때요? 아직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빨간 팀은 목표를 성취했지만 김교사 팀은 성취를 못했네요. 동일한 수준의 내용을 성취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을 보여주는 예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똑같아요. 보면
내가 맡은 모둠보다 박교사가 맡은 모둠에서 재료 탐색에 대한 과정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대요. 우리가 재료 탐색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 그 재료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맡은 모둠보다 박교사 모둠에서 더 성취도가 높았다. 동일한 수준의 내용을 성취하기가 어렵다라는 예시가 똑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보시면 반 전체를 10명씩 두 모둠으로 나누고 송편 만들기 수업을 동시에 진행했다. 동일한 내용을 두 집단에게 동시에 제공한다. 병행교수. 그 다음에 두 집단으로 모둠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각각 한 모둠씩 맡아서 같은 내용으로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병행교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행교수를 할 때 특징 보시면 교사는 각자 맡은 모둠에서 교수하고 학생 활동을 지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학급보다는 학생 비율이 반으로 줄기 때문에 반응을 이끄는 데 더 효과적일 거고요. 그다음에 모둠을 이질적으로 구성한다는 건 집단 내에서의 이질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 간에는 동질하지만 집단 내에서는 이질적으로 구성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출에 나와 있는 내용도 같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형인 대안적 교수 52쪽에서 한번 볼 건데요. 자, 대안적 교수 지금 보시면 집단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 여기가 김교사고 여기가 박교사라고 했을 때 누구의 집단이 더 큰가요? 김교사 집단이 더 크죠. 그래서 김교사가 대집단을 대상으로 전체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박교사는 소집단을 대상으로 관련된 심화학습이나 보충학습을 하는 걸 대안적 교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교사가 전체적인 수업 지도를 하는 동안 나머지 한 교사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심화학습이나 재교수를 해주는 건데요. 얘가 교수 지원이랑 다른 점은 뭐예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소집단으로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소집단으로 구성해서 심화학습, 보충학습을 하는 게 대안적 교수입니다. 근데 이러한 대안적 교수 할 때 주의할 점 무엇일까요? 박교사가 꾸린 이 소집단이 고정화되어서는 안 돼요. 계속 똑같은 아이들만 소집단으로 구성하면 안 돼요. 자, 선생님들 소집단으로 빼오려고 할 때 어떤 아이들을 빼오겠어요? 전체 집단으로 수업하는데 여기에 잘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많이 빼오겠죠. 그래서 보충학습을 많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보충학습하는 아이들이 맨날 똑같은 아이들이 골라져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옷에 가서 보시면 소그룹에 가다하게 배치하는 경우 쟤네는 공부 못하는 아동이야 아니면 쟤 문제 아동이야 라고 낙인을 찍을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고정화시키면 안 되고 다양한 아이들을 빼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부족한 친구들을 데리고 보충학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심화학습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죠. 그럼 심화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잘하는 아이들을 뽑아올 거예요. 그럼 이 잘하는 아이들도 고정화시키면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잘하는 아이들만 계속 뽑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선생님이 특혜를 준다, 편애를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쟤네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어서 따로 봐주나 봐. 특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소집단은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걸 유의해 주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장단점을 한번 보시면요. 장점은 일단 심화학습과 보충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전체 수업을 하는 동안 이것과 관련돼서 수업을 잘 못 따라가는 아이들에게 보충학습 또는 좀 더 잘해서 이 수업이 좀 재미없는 아이들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교육적 성취하기가 어려운 친구들한테 심화학습을 제공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심화학습, 보충학습을 함으로써 결국 진도가 똑같아질 수 있어요. 개인과 전체 학급 속도를 맞출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단점은 뭘까요?
자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만 계속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못하는 아이들만 고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한테 낙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자꾸 고립시킬 수 있어요. 얘네만 자꾸 빠져서 얘네들끼리만 수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집단에서 수업하는 애들이 쟤네랑 같이 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경험을 공유한 게 적어져서. 그래서 고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리된 학습 환경이 조성된다라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안적 교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라라고 권고하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러한 형태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요것도 문제로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출예시 한번 볼게요. 97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97쪽에 보시면 대안적 교수 있는데요. 자, 보면요. 지금 전체 학생들에게는 사실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몇 명 아이들한테는 소집단으로 구성해서 집중 지도를 한대요. 여전히 마스크 쓰기랑 손 씻기 어려워하는 아이들한테는 소그룹으로 지도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대안적 교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중에서는 반 전체를 맡는 선생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4, 5명의 학생을 지도하는 소그룹으로 지도하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얘도 대안적 교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일반 교사와 특수 교사에서 보면 수업의 시작과 정리는 일반 교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전개 단계를 조금 볼 건데요. 전개 단계에서 일반 교사는 3명의 친구를 뺀 나머지 학생들을 모두 다 지도하고 있고요. 특수교사는 이 3명으로 구성된 소집단을 지도하는 형태가 일어나네요. 한 교사는 대집단, 나머지 교사는 소집단으로 구성한다 라고 하니까 얘도 대안적 교수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 보면 유아교사는 대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의 모습을 가진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유아특수교사는 소집단을 대상으로 유아가 자주 접하는 직업,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버전으로 수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소집단으로 해서 보충학습을 하고 있는 거니까 대안적 교수라고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안적 교수의 장점은 심화학습을 제공하거나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협력교수의 유형들을 모두 다 알아보았고 이렇게 기출예시들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그래서 기출예시 한 번 더 선생님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요. 이 53쪽은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협력교수까지 보았고요. 잠깐 쉬고 와서 교수적 수정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